만남의 자리도 사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저녁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50mm로 내륙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와 함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4도입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한시뉴스를 마칩니다. KBS 1라디오.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번으로 생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2부 현안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시간 정치화투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의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주말 사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스, 많이 다뤄지는 뉴스 하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갈등이 좀 깊어진 상황이고 청와대도 좀 장기화되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정면 대응에 나선 상황이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법 논의되고 있습니다. 4일부터였으니까 지금 열흘이 좀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규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체로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실질적 이유는 일본이 이제 7월 21일 날 참의한 선거 때 3분의 2를 확보해서 지금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는 평화헌법 체제인데 네. 전쟁이 가능한, 그러니까 일본이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게 핵심적인 이유고, 한간에 보면 우리 한국의 경제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해서 일종의 친일본, 친일 정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경제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본이 무리한 일종의 경제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WTO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께서는요? 예, 진단과 처방 좀 중요한데 진단에 있어서 물론 일본이 어떤 국내 정치적 아베의 국내 정치적 목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 관계에 있어서 좀 일본 국내의 어떤 분위기 보면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정부이고 신뢰관계가 좀 파괴되었다, 이런 인식을 있는데 그 인식에 어떤 단서를 제공한 것이 이제 우리 국내법, 국내 주권과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그 지난해 있었죠. 우리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징용 재판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 또 한국 최고 대법원의 판결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 보복 카드를 내민 것 자체는 일본 아베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예. 아베 정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진단을 우리가 자꾸 일본 국내 정치로 보다는 한일 관계의 어떤 신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세련되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성찰할 점이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우리 정부가 지금 7월 들어서 보이는 모습들 보면은 좀 국민에게 신뢰를 못 주죠. 좀 잘 준비된 대응보다는 좀 허둥댄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제가 이 볼 때 물론 뭐 좀 답답한 모습도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만 1998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지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죠. 그 내용 중에 보면 오랜 한 5천 년 역사 중에서 한 50년간이 불편했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한일 관계 협력 설린 관계였다. 협력과 설린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일 관계 풀어가자 했거든요. 예. 지금 한일 관계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 뭐 임진왜란의 시기라든지 또 동학혁명 청일전쟁 시기 이런 시기를 거론하면서 어떤 어려웠던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극복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냈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정신으로 이 문제 풀어가자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좀 내놓으면서 차분하게 해결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하는 모습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보복 조치 사안이 왜 시작됐냐를 놓고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 또 이인영 대표 간의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우리 정부가 과거에 연연하는 태도가 원인이다 이런 입장이고 이인영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책을 깎아내리거나 길을 꺾으려는 말은 삼가주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두 분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김성환 의원님.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연연한다는 얘기가 아마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종의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거론하지 말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왜 당사자나 국민들과 협의 없이 일본하고 협상하고 또 그것을 다시는 거론하지 말자고 하는 굴욕적 협상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저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소위 전범 국가가 피해자들한테 피해자 국가에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일은 이제 전후에 여러 가지 보상을 했죠. 그렇지만 끝까지 그 피해 국가가 동의할 때까지 일종의 반성과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정반대의 길로 간 거 아닙니까? 1965년에 청구권 협상이 끝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걸 거론하지 마라. 왜 맨날 떼쓰냐는 식으로 일본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이 경우를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것은 일본이 소위 과도한 경제적 보복이라고 하는 게 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럴 때일수록 외교안보 문제에 혼연일체가 돼서 해야 되는데 마치 그 책임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백순주 이 의원님. 문제를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의 기본협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다 이렇게 하면 끝이었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에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 판결을 하고 예. 일본 한일 기본협정에 따라서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재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단계적으로. 네. 그래서 1월 달에 한국에 대해서 제3국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또 소극적인 입장들 이것이 진행되면서 7월 1일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발표되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딱 이렇게 보면은 그 문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일 기본협정이 잘됐다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면은 1980년에 한국이 일본의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보면 2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20배가 많았던 거예요. 예. 지난해쯤 되면 이게 한 3배 정도 차이가 줄어듭니다. 네. 한일 협정 이후에 한국 경제 굉장히 발달했고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어떤 협력, 경제 협력 이런 부분이 일본 경제도 도움을 주고 큰 도움을 받아왔던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그
국내 총생산이 격차가 줄어들고 1인당 GDP 수준도 한 18% 수준, 80년에 18%밖에 안 돼서 일본이 100원 받고 18원 받는 소득이었는데 지금은 한 76원, 78원 정도까지 따라왔어요. 78원까지 따라. 이런 격차가 좁혀지고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아베 정부가 잘못했는데도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여론조사 추세를 보는 겁니다. 민변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경제적 마찰 이런 부분이 대한 불안감, 걱정이 많아요. 이 불안과 걱정을 걷어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정치 지도자들이 공동의 어떤 인식을 갖고 이걸 빨리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역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민간에서의 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국회에서의 또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의견들을 좀 여쭐까 하거든요. 백순종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금 지도자들이 이 부분 이제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옛날에도 많이 반복적으로 봐왔어요. 그 길이라든지 대결적 어떤 한판 해보자. 누가 손해본지 보자. 죽기 살기 해보자. 이런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국내 정치적으로 무릎 꿇는 모습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일부 정치인들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과 일본 관계가 좋았던 시기,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갔던 시기, 월드컵을 같이 했던 분위기, 또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을 끌어서 세계 지도 주도했던 분위기, 이런 것을 우리 어떤 그런 좋은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이 기술적인 문제들은 서로가 또 논의해야 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갖고 있던 기존 제안했는 거, 제안들 포함해서 창의적인 제안들 해서 풀어가고 국민들 간에도 좀 더 감정적 대결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국회의원들은 또 의원회의를 꽤 했으니까 한일 의원협회를 통해서 의원들은 의원대로 각 분야가 해결의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다시 더 간극을 벌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그런 역할을 특히 일본은 좀 좋은 부분이 관제 민추란 말이 있어요. 정부가 결정을 하고 나면은 민간이 따라가는 그런 사회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역시 그 아베 정부와 또 지도자들 우리가 잘 이렇게 설득해 가는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이 생각 물밑 대화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략가들이 끌어가는 우리 정책의 중심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냉정하게 이 문제를 좀 다루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네.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했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테니 뭐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지 정부는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일본이 국내 정치 문제를 주로 북한의 무슨 미사일 위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왔는데 이제 북한과 미국하고의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북한을 잠재적 위협 국가로 보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서 이제 일종의 새로운 일종의 갈등의 소재로 대한민국을 삼고 있어서 이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아예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보면 이 문제는 이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 이제 동아시아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뭐랄까요 대응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겠냐라고 하면 대부분 뭐랄까요. 문제가 일단락될 수도 있겠지만 꽤 오래갈 장기적인 문제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에도 일종의 공동의 대응기구를 만들고 또 한일 외교관계를 또 총동원해서 수습할 건 수습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것은 또 엄정하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들께서 잘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뭐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일본이 그 대외 교역에 있어서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정해놓는 나라가 27개 나라예요. 27개 나라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 무역에 대한 절차를 아주 간소화시켜 서 무역에 아주 편의성을 보장해 주는 국가인데 27개 나라에 우리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그 지위를 부여했어요. 예. 노무현 정부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우리가 백색 국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금 다음 달 8월 되면은 자칫하면은 뭐 빠질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데 뭐 아베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든 데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성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진행될 동안에 하고 지금 와서 허둥버둥대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협력한 우리 황교안 대표 18일 만나게 했거든요. 네. 초당적 협조할 건 하더라도 이 성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또 정부가 성찰을 해야 될 상황이고 진짜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 백색 국가에서 한 1,100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굉장히 그 민간의 저도 구미 지역에 많은 일본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하니까 그 회사 다니는 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어제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세 번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까지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청와대 대응 수위가 더 높아진 상황이고 청와대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세월호 참사를 여기에다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김성환 의원님. 예. 참으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을 비교를 했다고 봅니다.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 자존심을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그 세월호가 전복되는데 그 학생들을 구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빗대어서 비교를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너무 뭐 막말을 떠나서 어떻게 그런 뭐랄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미경 의원 최고위원인가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제발 이런 막말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백순주 이 의원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알맞은 사자성어는 지피지기라 생각합니다. 경자은 일본을 잘 알고 우리를 잘 알아야 이 어렵고 힘든 외교 지금 마찰에서 이겨낼 수 있는데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일본이 갖고 있던 강점과 약점. 진짜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이만큼 경제적 규모에서 따라왔지만은 노벨상만 비교하면 일본이 29개를 받고 우리가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받은 상 하나밖에 없어요. 기초과학에 약하고 기초소재에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해서 일본의 순순히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잘못된 정책에 우리가 이렇게 좀 끌려가는 모습은 보여주기 싫다는 지도자로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대응할 때 지금 상황에서 고강도 경고 메시지 계속 보내는 부분들은 네. 사례를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전쟁 또 여러 일본과 80년대 미국과의 무역 경쟁이 있을 때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우월한 쪽에다가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지피지기와 냉정함을 갖고 국민들이 한국과 일본 간의 협조를 잘해서 경제적 격차를 좁혀나가는 한일 경제관계를 보고 싶어하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네. 좀 지피지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본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께서 지금 많은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4904님,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부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7910님은 세월호를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치인들은 제발 막말 좀 하지 말고 책을 많이 읽어 품격 있는 말을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외교 라인 전면 교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일 특사라든가 국회 대표단 필요성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해법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들 조치들이 좀 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백승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국방부 장관에서 우리 해임 결의안을 내놓았죠. 그거는 잠시 뒤에 또 예. 다시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외교 라인이 이 예.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본이 내놓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 준비돼서 쭉 나왔거든요. 네. 최근에 일본이 내놓는데 참 옹색하고 일본이 이렇게도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무역 규제를 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 물자를 수출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왜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기본적으로 실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나라들이 일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국제 여론을 만들 것에 대비해서 네. 이 중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취했다는 이렇게 하는 수단까지 만들어 놓고 타이밍까지 재서 이걸 발표했단 말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진행되었을 때는 우리 외교부는 뭐 했느냐.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외교 라인은 안보실장은 뭐 했고 외교부 장관 뭐 했느냐. 이런 불만과 또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예. 부분에서 외교부 장관이 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라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목소리 야당으로 당연히 야당이 이런데도 외교부 라인 잘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라인에 책임지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 저는 자유한국당이 특히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이제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 얼핏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내부의 총질을 합니다. 그 내부의 총질한 것을 또 일본 언론은 또 자국에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여러 가지 오판을 하는 근거를 전 자유한국당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례를 보더라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한例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아주 명백한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더라도 지금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의 장수를 어떻게 교체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강제지종 노동자에 대한 판결 문제도 똑같은 사안을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는 배상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네. 한국에 대해서는 배상을 안 하고 오히려 경제 보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더 열심히 대응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 수단을 동원해야만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제발 내부의 총질을 좀 안 하고 단합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네. 이게 내부 총질 얘기는 듣기 좀 거북합니다. 내부 총질을 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외교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한 중국에 대한 외교에도 내부 야당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예. 일본 아베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야당의 비판을 안 듣고 자꾸 내부 총질이라 그러고 그렇게 국내 정치 목적으로 자꾸 우리가 내부에 총 쏜다 그러는데 야당의 목소리에 귀 안 기울이는 그 불통 정부의 특징을 가지고 자꾸 내부 총질로 호도시키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5200님, 지금의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문제로 또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3991번님,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은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라는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처리를 벌이고 방탄국회를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한국당의 요구는 명백하게 정쟁 의도가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말바꾸기로 어렵게 문을 연 6월 국회가 시작만 있고 끝은 없는 맹탕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해오던 북한이 최근 남측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이 국내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먼지도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았는데 소나기가 내리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와 강원도 곳곳에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금천과 서대문 그리고 인천과 광명, 정선 등의 시간당 5에서 10mm 정도의 다소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많이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는데 예상 강수량이 5에서 최고 50mm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구 30도, 서울 31도, 광주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지금도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으로 군위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전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때문에 휴게소 안쪽 공간을 이용해서 차량들 우회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반대 부산 쪽 역시 전차로가 통제됐다가 지금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기흥동탄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이 일대로는 작업까지 하고 있어서 이 기흥동탄에서 동탄분기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정우터널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정안교부터 정체고요. 반대 천안 쪽으로 남공주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천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지역에서 내리고 있는 비로 조금 전 1시 5분부터 청계천 산책로가 청계 시점에서 황학교 구간에 보행자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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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김성환 의원과 백승주 의원 모습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66번 쓰시는 분께서 시내버스에서 큰 소리로 라디오 켜두고 승객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함께 듣고 있네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흘밖에 남지 않은 임시국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제출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바른미래당과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삼척의 북한 목선 동력선입니다. 마음으로 만들었죠. 북한 동력선이 무단으로 입항됐던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 그 실패를 하고도 그 축소 은폐한 인정 다 한 겁니다. 사과하고 이런 부분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4월 29일에 그 비싼 지역에 있는 23사단 지역에 또 철책이 30cm, 50cm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지휘관을 10일 뒤에 진급시켰어요. 네. 인사적 재청권 행사가 잘못된 부분하고 또 대정부 질문 또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의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안보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신뢰를 잃어서 그 직을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해임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뭐 어느 조직이나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신상필벌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삼척항의 경계를 실패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남북이 여전히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또 지금 징병제 하에서 여러 가지 또 군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방부 입장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건 이상 여러 가지 소소한 잘못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예를 들면 그 책임을 장관이 지고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국방부 장관 해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삼척항의 경계 실패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고 정중하게 사과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 실질적 책임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고 하면 남한할 장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 소재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 해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견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삼척항 경계 실패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방부가 공식 인정한 것은 이제 경계 실패는 인정하고 축소 은폐에 대해서는 정황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국방부 합참 밖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청와대 1차장 안보실 김중훈 차장이 엄중 징계를 받았고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축소 은폐와 관련된 초기 대응에 대해서 조치했던 것이 다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굴 벌 주고 누굴 뭐 잘못을 이 진실을 좀 따져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국정조사에서 찾고자 하시는 건데. 예, 국정조사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이함대 사령부에서 거동수상자 늘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수화를 물었을 때 도망갈 수 있고 또 잡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엉뚱한 병사를 잡아다가 장관이 잘못했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영광국 장교가 거짓 자백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은 군의 기강이 총체적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뭐 경계작전 실패 늘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그 하나하나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인 군이 갖고 있는 아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총 뭐 이런 것보다도 국민보다 신뢰입니다. 좋은 무기보다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손상됐던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해임 건의안을 내면은 국회 전체 의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절차가 표결 절차거든요. 표결 절차를 우리 130 이상의 의원들이 제출했으면 정상적인 표결 절차를 거쳐서 지금 민주당과 법연권이 지금 다수기 때문에 부결시키면 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이렇게 응하고 또 추경 예산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추경하고 연계시킨다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제출하도록 권한이 있는데 국회가 일정 수가 되면은 제출 권한에 따라서 민주당이 합리적 응해 주면 이 문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을 표결로 처리를 먼저 하고 해임안을 표결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추경 처리를 하면 된다. 그게 해임안은 국민들이 또 청취자들이 잘 모르는데 해임안은 제출하고 24시간 이후에 표결에 상정하고 24시간 이후에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틀간 본회의를 해야 돼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틀간 표결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만 본회의 하자. 우리 당은 이틀간에 걸쳐서 하자.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무엇보다도 저희 당은 이제 뭐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국회가 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잘 응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계속 보이콧 해왔던 게 자유한국당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국회의 정한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충분히 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하기 어렵다. 이게 저희 당 이제 원내의 입장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기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아마 오늘 중으로 임명 제거할 것이라는 지금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전국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백승주 의원님. 이 부분 또 뭐 절차가 있어서 예. 청문회 결과서를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 재송을 요청하고 그것도 지나면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절차 벌써 17번째 국회 의결서를 안 보내도 네.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해 왔기 때문에 보고서 없는 임명이 7번째다. 예, 그렇습니다. 임명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임명하고 난 이후에 전국이 경직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임명권자가 담당하고 부담하고 여서서 평가받을 몫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자유한국당이나 또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그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임명한 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정치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는 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상당 부메랑이 있지 않겠느냐. 역사 평가를 받을 때 역시 제왕적 대통령 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이었다라는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잘 김성환 아시겠지만 의원님.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참여정부 초기에 안희정과 강금원 씨를 구속했잖아요. 또 박근혜 정부 초기 때 국정원 댓글 수사를 아주 엄정하게 하다가 좌천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삼성 바이오 건에 대해서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수사를 한 거를 우리 국민들이 쭉 지켜봤잖아요. 예. 그동안 검찰이 소위 기소를 독점하면서 그 독점권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오명도 썼는데 윤석열 검사야말로 그 살아온 전 과정을 볼 때 일종의 검찰의 그 실추된 그 권위를 회복하는데 저는 적임자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아마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임명할 것 같고 임명이 되고 나면 아마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보는 게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이끌 새 당대표로 심상정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두 분의 입장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민주당에게 더 이상 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심 대표가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경쟁 체제에 들어가겠다 이런 선언으로 비춰지는 것인지 김성환 의원께서. 네, 어제 심상정 대표가 저희 당 이해찬 대표를 방문을 해서 일종의 개혁을 경쟁하자 또 지금 계류되고 있는 정치개혁특위 내에 선거법 개정 문제도 좀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요. 어디에나 그렇습니다만 그 개혁에 대한 경쟁 또 국가 운영에 대한 경쟁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정의당과 성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심상정 대표 체제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민주당 이중대로 그동안 비판해 왔었는데 이번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하여튼 그 정의당 이름 좋지 않습니까? 이름에 걸맞는 그 정당이 되길 바라고요. 예. 이중대라 이렇게 평가받은 거 억울해하고 또 속상해하고 그런 마음 안 가졌을 것 같은데 뭐 가졌다면은 그 차원 선거 생각하면 됩니다. 정당이 존재 이유가 선거에 나가서 당당하게 국민의 신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완전히 다른 경쟁하고 있는 정당의 도움을 받아서 후보 단일화 이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가하지만 이중대 또 큰 정당에 기생하는 정당 이런 나쁜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에 심상정 당대표가 야분이게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또 우리 당을 퇴출시키겠다 이런데 이런 그 자극적인 말보다는 정말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좋은 정당으로 대한민국에 기하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을 둘러싼 현직 의원들의 속내를 들어보는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